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이요 4월 21일입니다. 21일 20일 밤이네요. 오늘 좀 너무 오래 집에 묶여 있다 보니까 좀 지루해서 밖에 좀 나갔다 왔네요. 오늘은 이제 저기 제부도 섬에 한 바퀴 돌고 와서 바람도 좀 쐬고 좀 그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친구들과 저기 제부도 드라이브 해가지고 한 바퀴 좀 바다 냄새 좀 맡고 오자.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냈네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밤인데 저녁 먹고 잠깐 한숨 잔 다음에 오늘 꼭 이걸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시간이 좀 며칠 지난 것 같아서 빨리 내가 강의 준비를 좀 해야지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4월 21일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주 중간고사도 지금 못 본 상태이고, 지금 원래 우리가 이 비디오 테이프는 5월 10 며칠자인데 지금 미리 좀 만들려고 지금 여기서 앉았습니다. 시험 잘 봤습니까? 시험은 지금 5월 달이니까 아직 다 오지 않았지만 이 영상물이 지금 게시된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될 때는 지금 후일 것이기 때문에 시험 어려웠죠. 난해했죠. 그죠? 이런 참 답이 쉽사리 나올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왜 교수님 내시나 하고 여러분이 좀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늘 강조해왔듯이 또 생각하면서 배우고 또 배운 걸 정리해서 응용해서 활용해서 가다듬어서 그 답을 글로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던 겁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인 만큼 여러분이 좀 고충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걸로 믿어집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농구공이 몇 개의 비행기 안에 들어가냐 하는 문제와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우리 정부와 개론의 우리가 이렇게 만난 세 가지 목적 중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IT를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좀 한두 주에 걸쳤으면 가질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IT를 다시 이해하는 시간 가질까 싶고요. 그리고 다시 2번으로 또 건너뛸 거고요. 또 3번도 또 이야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래경영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주는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나름대로 좀 이해를 하긴 했지만 일단 IT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반의 학기가 지났고 이제 후반부가 남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이야기를 할 텐데 내가 갑자기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다. 첫 번째, 참 그 이야기하기 전에요. 흔히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뭘 착수하면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뭔가를 진행시키기 시작한 시점이면 벌써 많은 게 구상이 되었을 거고,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거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절반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작할 때 절반, 그리고 이미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알 만큼 알고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 그래요. 한번 전반부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다 사실 했습니다. IT가 무엇인지, 과거와 현재, MIS가 무엇인지, 경영정보학이 무엇인지 다 설명했거든요. 핵심 요인들은 다 여러분 머릿속에 담겨 있고, 지금 사실 전반부에서 이번 학기 이미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경영정보학을 끼우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또 후반부는 좀 더 기술 요소로 좀 들어가 보고요. 경영정보 시스템의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고요. 특히 e-비즈니스, SCM, 정보 보안, 윤리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러나 이번 주에는 IT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이 시작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얼핏 생각이 나는 건데, 여러분 혹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처음 했을 때와 두 번째 했을 때와 어떤 게 더 결과가 좋을까요? 어떤 일 처음 해봤을 때와 두 번째 했을 때와 어떤 경우에 더 좋은 성과를 얻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얼핏 떠오르는 답은 당연히 두 번째 했을 때 좋은 성과를 얻겠죠. 한 번 경험이 있는데 왜 두 번째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논리에 의하면 두 번째 했을 때의 이야기는 그걸 보고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두 번째 효과란 말이 있어요. The second system effect라고 그래가지고 The second system effect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second system effect가 뭐냐면 두 번째의 효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 한 때보다 두 번째의 결과가 꼭 좋지 않은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면 우리 긴장하지 않습니까? 잘 보고자 하는 의지에 불타지 않습니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긴장된 상태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첫 번째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죠.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굳이 점수를 따진다면 100점 만점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85점쯤 맞아요. 85점 맞아요. A까지 아니더라도 B학점을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면 그럼 당연히 A학점으로 올라가야지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컨드 시스템 이펙트에 의하면. 왜냐고요? 한번 해봤어. 어떻게 한 줄 알아. 교만. 긴장도 풀리고 진정한 노력이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보다는 나아야 할 두 번째의 노력이 두 번째가 오히려 결과가 C학점을 내려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초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재혼해가지고 또 금방 이혼한대요. 초혼에 많은 안 좋았던 경험을 토대로서 두 번째 결혼해서는 정말 아기자기 잘 살 수 있으련만 오히려 그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끔씩 재수하잖아요. 대학 성적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 점수가 미달되면 재수하지 않습니까? 재수한다고 해서 수능 시험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를 굳이 지금 여기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이번 학기 두 번째 절반으로 지금 막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 처음엔 긴장했어요. 원격 강의라니까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 교수님이 누굴까? 경영 정보 학이라니 어렵게 생각돼 하고 상당히 긴장되고 의지를 가지고서 했다가 동영상 읽다 보니까 뭔지 알겠어. 유튜브 좀 보니까 뭔지 알겠어. 어떻게 하면 대충 견딜 수 있겠어 하고 중간고사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특히 매우 해이해집니다. 심리가 그렇죠.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압니까? 전반부는 잘하다가 후반부에 노력 부족으로 도태돼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자 우리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우리가 완성 단계 이미 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한번 긴장합시다. 다시 한번 잘 배우고자 합시다. 깨우쳐보자 합시다. 공부하지 말고요. 깨우쳐보자 합시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나의 정직한 노력을 쏟아 부어야겠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컨드 시스템 이펙트가 우리에만큼은 무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 AI 지금 다시 한번 다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마. 갑자기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에 강의했던 내용이 경영정보학과 무관한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상당 부분 내용들이 삶을 개척하는 방법, 유능해져야 하는 이유, 어떻게 하면 유능해질 수 있나,
이런 지혜를 쌓는 비결 이런 이야기 또 우리의 배움의 자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5가지 기원 5가지 기원 하니까 내가 생각나는 것이 중간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첫 번째가 꿈을 꿔라고 그랬고요. 이 우리 자료실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야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그러려면 독서와 사색, 시사상식에 의해 글쓰기와 논리력 향상, 여행과 체험, 대인관계와 휴먼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나치다가 이 3번을 밑에까지 안 내려오고 다음 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훈 3번이 있었는데 빼먹었거든요. 그 제목 자체만큼은 내용은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지혜로워질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 아니면 미래를 개척하는 비법 배우라는 겁니다. 희열을 느끼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을 쌓으려면 배워야 한다는 거죠. 공부는 힘들지만 배움은 희열이니까요.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과정이니까요. 그러나 잘 배워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지만 지식은 지혜로 승화합니다. 잘 배우려면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게 뭐지? 왜 그렇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한데? 그걸 한마디로 줄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곱씹고 새기고 묻고 따지고 생각하고 고뇌하고 이래야지만 된다고 지난번에 강조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내가 빼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마치 교훈이 5가지라고 해서 5가지라고 이야기해놓고서 3가지밖에 설명 안 한 듯한 네 번째는 의식보다 유능이라고 그랬고 5번째는 물론 열정이 행복으로 나가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잠깐 빠진 것 다시 설명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자들이 나 몰랐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7가지 기. 눈에는 총기, 얼굴에는 화기, 마음에는 열기, 몸에는 향기, 행동에는 용기, 어려울 땐 끈기, 그 다음에 힘들 때는 여기 또 용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힘들 때는 오기로 오버하는 이야기예요. 오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오자입니다. 힘들 때는 오기. 그래서 총기, 화기, 열기, 향기, 용기, 끈기, 오기가 결국 우리를 성공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는 이미 중간고사도 봤고 R15 칼럼도 읽어봤을 거고 그다음에 IT 학의 세계 그래서 여러 학문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생각해봤을 거고 내 칼럼 뭐 스필 몇 개 읽으면서 나의 생각도 공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름대로 했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유식보다 유능하기 위해서 그러나 유식하려면 배워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배우면 그러나 희열을 맛보면서 즐겁게 배우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야지만 경쟁 세계에서 이겨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경쟁 세계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보통 사람보다 나아져야 돼요. 보통 사람은 도태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눈사람 구조로 뛰어넘지 않으면 저 탑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참 삶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나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외대에 온 것만으로도 보통보단 수준이 높은 걸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안 돼요. 그 정도는 안 돼요. 또 학교를 어디 다니는 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뭐 하나 보여줄까요? 이거 여러분 수학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 수학 공식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x 1부터 n까지의 합 아닙니까? 합계. 그걸 총 개수 n으로 나누면 이게 뭐죠? 이게 평균이죠. 평균. 그죠? 평균이죠. 평균 값이에요. 그죠? 평균 값이에요. b보다 크고 그러니까
평균값은 B는 평균값은 크다. 그런 공식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그럴 뻔한 번째 같은 내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최근에 여기 있는 동생한테서 이걸 사진을 받아가지고 재밌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압니까? 탑. 모자예요, 모자. 모자예요, 모자. 짜잔. 그래, 모자 있잖아요, 모자. 모자 위에 써인 거. Be greater than average. Be greater than average. 평균보다 더 나아져라. 여러분, 평균 이상, 보통 사람 이상해야 됩니다. 평균보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 공식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으로 살아서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보통 순 위로 좀 뛰어넘기 바랍니다. Be greater than average. Be greater than average. 재밌죠, 이 공식. 그래서 모자를 보여줘서. 근데 평균 이상으로 늘 뭘 잘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정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땀이 있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정직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행복이 성공이 보장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be greater than average, please. 내가 어저께 또 밤에 갑자기 앉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무엇인지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을 이제 이해하려고 이렇게 이제 미래책을 들여다가 과연 미래는 예측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내가 얼핏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공식을 이런 공식이 아니라 전 뭡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을 이렇게 이해해 보자 하고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는 과연 예측 가능한가? 코로나 코비드-19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공식이요. f of x는 y예요. x 값이 주어지면 이 공식에 의해서 y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학합니까? 자, 질문이 뭐냐면요. x가 1일 때 y 1, 2일 때 y 2, x가 3이면 3, 4일 때 4 이렇게 쭉 왔어요. 이게 2001년, 2002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1년, 2012년, 2011년 11, 11을 집어넣으니까 12. 근데 갑자기 19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19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지금 우리가 물음표, 우리가 2019년도, 이게 19년도니까 19년도를 맞췄는데요. 19년도부터 이 값이 뭘까요? 이게 1이면 1, 2이면 2, 3이면 3, 4이면 4죠. 그 다음에 11이면 11, 12이면 12, 17이면 17, x가 18이면 y가 18, x가 19면 y 값이 뭘까요? x가 20일 때 y 값이 20인데 그때 요 물음표 이 물음표 값은 얼마일까요? 뭐 당연히 19같이 보이죠, 그죠? 당연히 19같이 보이죠. 그럼 내가 질문했겠습니까? 내가 굳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한번 내봤을 겁니까? 만약 이 물음표의 답이 19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러면서 내가 잠깐만요. 이 문제를 뭘까요? 내가 물어본 취지가 뭐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이 물음표의 값이 물음표의 값이 19가 아니라면 과연 그 값은 무엇일까? 왜 내가 이 질문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내가 이걸 비교를 할까요? 19로 엉토당토하는 문제니까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만드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추측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답을 알려줄게요.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second half of the semester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재미로 답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됩니까? 이 f of x가 이 공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만들어 봤지만. 그래서 x가 1이면은 이게 전부 곱하기니까 이게 좀 곱하기예요. 그러면 이 값이 0이니까 뒤가 뭐가 됐든지 간에 다 곱하기니까 이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x가 1이면 이 값 그대로 x, y는 1. x가 2면 x는 여기 2인데 여기가 0이 되니까 결국 이 전체가 곱하기니까 전부 곱하기 아닙니까? 그래서 0. 그래서 y는 2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18까지 그렇게 갔는데 x가 18일 때도 이쪽이 0이니까 근데 뭐 x가 20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마이너스로 보지 않고 플러스로 잘못 우리가 이게 플러스가 되어버렸어.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딱 되는 순간 갑자기 여기 0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x가 19면 18, 이게 11조 18 곱하기 17 곱하기 16 곱하기 쭉 15 곱하기 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여기 x가 19니까 1 곱하기 38 곱하기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이 마이너스 값이 되겠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뭐 이게 결국 마이너스 값이 될 텐데 그래서 f of 19는 y 값은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작은 실수 하나가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거슬리고 뭔가 실수를 하면 정상적으로 삶이 진행되다가 실수를 하면 이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그게 우리가 현재 이 세계가 심각한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 바이러스,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랑 싸우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로 이 조그만 이 플러스 사인 하나가 결국 2019년도에 시작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만들었고 따라서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지금 삶을 살고 있다. Y값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숫자, 이상한 상황을 지금 맡고 있다. 이렇게 내가 혼자 이걸 만들어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값은 19가 아니라 대단히 희한한 숫자다.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 생각해 보는 게 맞습니다. 재밌으라고 만드는데 여러분 공감합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이번 주에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하나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쭉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IT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아키텍처를 IT 기술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기술 구조를 먼저 잠깐 보면요. 구조란 것은 어떤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형성돼 가지고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보 시스템 기술 구조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기업에서는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게 뭐 서버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단독으로 우리 종업원들끼리만 서로 이용해 가면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는 아니 되고 고객이라든가 협력업체와 같이 그 이동적인 이기적인 접속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가면서 정보를 교환해가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통신망 중 하나가 인터넷이죠. 인터넷에 혹시 만에 하나 이상한 일들이 벌릴 수 있으니까 방화벽을 치고 조심할 거 조심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ISP는 지난번 우리가 배웠던 전략정보 시스템에서 나왔던 정보와 전략 수립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이 아니라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이 아니라 여기서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KT나 LG, U+나 뭐 그런 업체들 이야기, 업체들이 설치해주는 그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보한 다음에 인터넷망을 통해서 고객과 협력업체와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통해서 기업이 실제 경영되고 운영된다는 이야기로서 그게 기본적으로 정보 시스템의 기술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뻔한 이야기고요. 다시 이제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IT 아키텍처의 핵심, 그 시스템 자체 일단 보십시다. 밖으로 꼭 하는 이야기보다도 이것을 이게 하드웨어라고 봅시다. 이게 하드웨어. 내가 좀 이것이 하드웨어예요. 이게 하드웨어라고 봅시다. 이 박스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데이터베이스가 밑에 있죠. 그러나 하드웨어와 데이터베이스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 두뇌 격의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있어야겠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담겨 있고, 그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처리 능력을 또 그 데이터베이스 담겨질 정보를 이용해 가면서 이런 그 아키텍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좀 한 것도 같은데, 우리는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저런 형태의 통신망을 통해서 뭐 인터넷일 수도 있고요. 이런 망을 통해서 여러 고객들과 고객들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고객들 또 협력업체들과 교류를 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다양한 내부 구성원들이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도 있는 유저들이죠. 이 시스템의 유저들이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이쪽은 유저들입니다. 시스템의 유저들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면 이건 기업 외에 있는 사람들, 이건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구분을 할까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무튼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뭐 이쪽이나 이쪽에는 다 유저들 아니겠습니까? 사용자 집단들이죠. 그래서 사용자 집단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스템의 유저들이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접속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과 연결될 거고요. 이쪽 아래 우리 내부 유저들도 역시 이 비즈니스라면 마찬가지로 인터넷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이쪽으로 접속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은 통신망이다. 뭐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로 말합시다. 일단 네트워크다. 인터넷이 그 하나의 형식일지언정 어떤 네트워크다, 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가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하드웨어 그러면 일종의 하드웨어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드웨어예요. 그냥 박스예요. 그게 기계입니다. 기계. 사실 이 안에 담기는 것이 중요하죠. 담기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기가 참 모호한데 잠깐 좀 보여야겠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그러면 약간 물렁물렁한 거니까 좀 이렇게 안에 담겼다 칩시다. 뭐 내구조까지는 아닌데 이제 소프트웨어 형태라고 칩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하드웨어를 가동시키면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꺼내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사용자가 기대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할 때는요, 이걸 채울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할 때는 도대체 데이터베이스가 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기술 하게 되면 이 하드 디스크를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요소를 이제 우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전 그림에서 보면요, 이렇게 봤잖아요. 여기서 서버란 말 나왔잖아요. 서버. 하드웨어라고 그러더니 서버가 뭡니까? 하고 이제 물어볼까 하는 이야기인데, 첫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체를 서버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유식한 표현은 이렇게 이게 맞겠네요. 더 유식한 표현 유저라고 하지 않고 이들을 보고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합시다. 클라이언트.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해주는 서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버 하면요, 많은 경우에 서버를 제공해주는 기업이다 하면 서버 할 때 우리 하드웨어 판매 업체, IBM이라든가 HP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일반적으로 서버 업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이게 이제 서버라고 부른다면요, 이게 영어를 우리가 조금 정립을 시켜본다면,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서버다. 하드웨어는 서버와 일맥상통한 개념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동시에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부르냐?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답을 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업체다. 그래서 솔루션 업체 그러면 IT 그 용어로는 솔루션 업체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체를 주로 말합니다. 솔루션 업체. 그래서 하드웨어는 서버,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보십시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그 하드디스크는 스토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좀 더 그것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이번 주 시작하는 첫 번째 이번 강의는요, 잠깐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 이제 녹음 촬영 때부터 다른 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하드웨어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이 하드웨어를 몇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볼까요? 그 칠판 하나 꺼냅시다. 하드웨어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이 하드웨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첫 번째가 이제 두뇌에 해당하는 거. 하드웨어의 두뇌. 라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사실 CPU죠.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하는 기본 가장 우리의 두뇌 중에서 생각하는 두뇌, 이 두뇌를 우리가 CPU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CPU 칩을 만든 유명 업체들이 뭐죠? 어디죠? 인텔이죠. 인텔. 뭐 AMD 뭐 이런 회사들이 뭐 PC나 데스크탑 같은데 CPU 칩을 만드는 기업들 아닙니까? CPU가 핵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그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잠깐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PU 잠깐 이야기하면요. 인텔 여러분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살 때 거기에 무슨 칩이 포함되어 있나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
하나 그 스펙을 잠깐 보면요. 이게 삼성 요즘에 좀 잘 팔리는 비교적 값싼 학생용 PC 데스크탑 스펙인데 잠깐 봅시다. 이걸 보면 여기 보면요, 이 데스크탑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고요? 윈도우 10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인텔 9세대 펜티엄 듀얼 코어 이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속도가 3.8GHz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 뜻하냐? 요즘에 인텔 칩은요, 지금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빠르게 펜티엄 칩이 여기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칩은 아니네요. 이 스펙 그 데스크탑은. 그러나 9세대입니다. 이 세대란 말은 칩 자체 성능보다는 이것을 처리하는 형식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듀얼 코어가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것은 코어가 일단 두뇌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듀얼이라는 거예요. 듀얼이라는 거고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인데 내가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 CPU의 개념은 뭐냐면 코어의 기능, 이제 CPU가 성능은 얼마만큼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CPU 성능은 이 코어의 기능과 코어의 개수와 하이퍼스레드가 지원되는지 지원되지 않은지 뭐 캐시 메모리 뭐 이런 것에 따라 결정되고, 제가 아까 펜티엄이라고 그랬는데 펜티엄보다 좋은 게 인텔 같은 경우는 옛날 아톰, 셀러론, 펜티엄, 그 다음에 요즘 i3, i5, i7, i9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나오는 제법 괜찮은 노트북이나 PC들은 요걸 채택을 주로 했죠. 롬 채택을 했죠. 그래서 인텔 CPU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통 i3 10 그러면은 i3 칩을 이용해서 10세대다 뭐 8세대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8세대에서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i3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9세대 있고요, 뭐 10세대 있고 이러단 말이죠. 지금 뭐 10세대는 지금 4월 말에 지금 나온다고 그러는데 결국 속도입니다. 결국 속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듀얼 코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것이 듀얼 코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요, 코어가 막 4개, 6개, 8개 막 이렇게 돼요. 8개 두뇌가 동시에 여기 CPU 8개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i9쯤 되면은. 그래서 이게 어떤 칩인지 i3, 5, 7, 9 요 숫자가 사실 중요하지 몇 세대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대보다 중요한 것은 칩이다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8세대다 하더라도 i7 채택하고 있고 9세대라 하더라도 i3밖에 채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는 속도하고는 조금 무관한 좀 개념이고 처리하는 방법의 좀 그 개념이고, 10세대쯤 되면 또 어떤 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10세대가 PC가 좀 릴리즈 된답니다. 2020년도 4월 말에 지금 준비된다고 이야기 알고 있고, 아마 벌써 출시됐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게 CPU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거 보면 이제 또 하나가 저장 장치가 있고 입출력 장치가 있죠, 그죠? 뭐 그렇게 보듯이 다시 보면 여기서 다시 보면 CPU가 중요하고 보통 그다음 메모리가 중요하고요. 메모리는 얼마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용량을. 메모리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스토리지 중요하고요. 용량, 디스크 용량 이런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입출력, 이 I/O 중요하고요. I/O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 하드웨어를 구성한다고 우리가 쉽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은 아닙니다만, 아까 그 삼성 데스크탑 하나 스펙을 잠깐 다시 보면은 이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를 말합니다. 주기억 장치가 4기가 제법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입니다. 주로 128기가 뭐 또 따로 뭐 외장으로 800, 또 500기가 하드디스크 이런 것이 있어요. SSD고 하드디스크고 이렇게 구분되고, 우리가 대충 이걸 뭐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대충 가격 보면요, 대충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있으라 믿어지고, 입출력 단자도 방법에 따라서 USB 포트가 몇 개 있느냐, 무선을 지원하느냐, 그다음에 HDMI 케이블 그 연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드웨어를 쉽게 이제 PC 하나만 사더라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이미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그 하드웨어에 흔히 그 분류를 할 때 보통 옛날에 크기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노트북이 있고 뭐 데스크탑이 있고 워크스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뭐 소형 다른 컴퓨터가 있고 그다음에 중형 컴퓨터가 있고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고 심지어 나가서 뭐 슈퍼 컴퓨터가 있다 뭐 그러잖아요. 슈퍼 컴퓨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이런 데 있겠죠. 저 기상청이 있다는 게 좀 알고 있지만 사실 대덕 단지에도 물론 있고요. 뭐 몇 대가 있습니다. 슈퍼 컴퓨터를 생산하는 국가들은 미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그런데 크레이 같은 것은 유명한 그 슈퍼컴퓨터의 대명사 그 상품명 중에 하나죠. 크레이 컴퓨터 같은 게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뭐 구글 같은 데는 여러 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지난번에 그 이세돌을 이긴 그 알파고는 슈퍼컴퓨터를 돌렸을 거고요. 짐작컨대. 그래서 보통 용량이나 크기에 따라서 이 하드웨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속도, 두뇌가 몇 개 있는지, 그다음에 내부 메모리, 일종의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두뇌고요. 또 기억 용량이고요. 스토리지는 이제 우리 인간 밖에 있는, 우리 육체 밖에 있는 뭐 우리 USB라든가 이런 걸 스토리지라고 그러고요. 물론 컴퓨터상으로는 USB도 스토리지죠 물론. IO는 이제 다른 기기와 연결하는 방법, 프린터 연결, 뭐 다른 모니터와 연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I/O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는 것이 컴퓨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잠깐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드웨어인데 과연 이 전체 구조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인가 저렇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 서버 아니 클라이언트와 이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라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이런 식으로 가지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또 다른 미들웨어를 둘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2티어냐 아니면 1, 2, 3티어냐 막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거든요. 뭐 아주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아키텍처를 보고서 우리가 흔히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그래서 이 구조가 이 아키텍처를 강조할 만하겠네요.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다.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라는 말은 우리가 한 번쯤 지금 잠깐 머릿속에 담아볼 말인 것도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갈 만합니다. 이 용어는 한번 알아둡시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이게 2티어 2단계 아키텍처. 1단계, 2단계. 근데 3티어 아키텍처 있습니다. 1단계 여기 이제 빠져 있지만 미들웨어 그다음에 이쪽 클라이언트 단계. 3티어 아키텍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가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그림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다 조금만 추가를 하면 나중에 이 그림은 다시 오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명할 때 그렇고 데이터베이스 이야기할 때 그렇고 네트워크 이야기할 때 그렇고 그렇지만은 지금 굳이 여기서 말한다면 여기에 이제 뭐죠 여기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프린터라거나 프린터라거나 뭐죠 프린터라거나 각종 주변 장치들 뭐 스캐너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외부와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국은
이 시스템과 같이 연결돼서 사용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것들도 같이 이 IT 아키텍처에 포함시켜서 볼 수 있겠다. 이게 뭐 플라트라거나 모니터라거나 키보드라거나 마우스라거나 전부 다 이 주변 장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장치들, 영어로 페리플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페리플, 주변 장치들 써놓읍시다.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주변 기기들이라고 그럴까요? 주변 기기들이 뭐 이거 외에도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다고 하고요. 그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이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인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 뭐 USB일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요. 이걸 기업이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해 가지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하겠죠. 물론 ERP라든가 각종 MI 솔루션들은 다 이 안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일단 첫 시간이니까 일단 이렇게 보고 전체 이번 주에는 이 그림을 완성시키는데 주로 치중하겠구나, 그렇게만 알고 일단 오늘은 끝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이야기 한번 나왔다가 에티오피아에서 박물관을 가가지고 여러분 아주 인간 최초의 인간 인류 그 뼈밖에 없는 그걸 봤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에티오피아 상당히 커피 원산지였고요. 사실 그 기독교 문화가 그 어느 나라 국가보다도 빨리 뿌리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그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황제였다고 그러잖아요. 시바 여왕이 원래 에티오피아 여자였고 그 미모에 끌려서 솔로몬 왕이 같이 결혼했고 거기서 난 아들이 이제 에티오피아 왕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 문화가 수천 년 전부터 거기에 지금 정착된 나라고, 아까 말했듯이 커피 원산지이고 우리나라 6.25 때 참전 국가였습니다. 에티오피아 그 군인들이요. 그래서 상당히 1억 명 가까운 인구를 가진 대국이죠. 거기 날아갔을 때 그 발견했던 그 최초 인류, 그러니까 뭔가를 광부들이 파다가 그 당시에 그 존 레넌, 영국의 그 밴드 그 비틀스의 존 레논, 비틀스가 인기 있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루시 인 더 스카이 이런 노래였답니다. 난 노래를 들어본 적 없는데 루시 인 더 스카이 그 노래가 너무 유행해가지고 모든 광부들이 뭘 캐면 땅을 파면서 그 노래를 불렀대요. 루시 인 더 스카이. 근데 그 뼈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화석으로 발견됐겠죠. 화석으로. 근데 이제 그 화석으로 발견돼가지고 이게 정말 오래된, 고고학자들 보니까 오래된 가장 인간이 발견한 최초 인류의 모습 같은데 이걸 이 인간을 누구라고 부를까 해가지고 붙였던 이름이 루시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루시라는 이름이 까먹었는데 지금 생각이 얼핏 나네요. 오케이, 지금 48분, 요즘 이제 50분 이내로 가끔씩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는 이 정도로 잠깐 개념적으로만 설명하다. 크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 아키텍처를 머릿속에 담는 걸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이해한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다른 쪽 구성 요소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옵니다. 네.